투자이론들 복습 많이 하셨나요? 투자이론이 이제 거의 끝났고, 오늘 하실 때가 322쪽이죠. 그래서 이 어림셈법하고 이제 비율 분석법만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뒤쪽 다 끝냈고, 322쪽에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이제 1번 어림셈법이죠. 어림셈법. 예. 그래서 잠깐 보시면 어림셈법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 이득 중에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할인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한 처분 시에 발생하는 자본 이득도 고려하지 않고 계략적 투자 수익을 분석할 때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 어림셈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밑에 있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림셈법이라는 게요. 어림셈법이죠. 일단 그 우리말 구조 그 자체를 보시면 셈이라는 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계산한다. 그 어림셈이라는 건 뭐겠어요? 정확한 계산이겠어요? 대략 계산이겠어요? 왜 뭐 어림짐작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대략. 그래서 대충 한다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비해서는 대단히 부정확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대략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 지난주에들 복습을 좀 하셨어야 조금 편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걸 했어요, 그죠? 영업의 현금 수지다, 영업 수지이다 그러면 복습 잠깐 하고 들어갈까요? 영업 수지, 영업 수지이다 그러면 가, 유, 순, 전, 후, 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가능조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 효,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순소득. 그 다음에는 세전 현금 수지이고 마지막이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오죠. 그래서 순서가 가, 유, 순, 전, 후였죠. 이 안에 기출 문제가 뭐 20개가 훨씬 넘게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무조건 바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유효조 소득 구하려면 뺄 게 있고 더할 게 있었죠. 뺄 게 뭐였나요? 공실이나 불량부채. 더할 건 기타. 좋아요. 순수한 소득, 순소득 구하려면 뭘 빼야 될까요? 총소득에서 그렇죠. 영업경비, 비용 뺀 게 순수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영업 경비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누구 몫이라 그랬어요? 지분. 그렇죠. 지분 투자자 몫이다 그랬죠. 에코티. 그러니까 이 순소득에서 지분 몫을 구하려면 누구 걸 줘버려야 되느냐? 저당목, 은행 거. 은행이 가져갈 게 뭐냐?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는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는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액의 합계. 다른 말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하면 진짜 심각해. 오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바로 외우라 그런 건데, 저 11월 달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세금 빼기 전이고 세금 뺀 후다. 그러니까 세금, 소득세를 빼면 되는데, 보세요. 오늘 이걸 기억하면은 이쪽이 약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뼈대가 잡혀 있으면 편한데, 안 잡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날. 이해하셨죠? 제가 뭐 외우라 그런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어지간한 경우는 저는 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외우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개 외우라 그러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어림셈법에는 이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이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럴 때 이 승수는요, 여기에 이 곱할 승자, 이 수자일 때 수예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곱하는 수다, 곱하는 수. 곱하는 수가 뭐냐? 곱하는 수가 예를 들어 100에다가 3을 곱했다. 또는 100에다가 10을 곱했다. 그러면은 1000이 되는데 이건 100의 몇 배란 이야기예요? 5배예요, 10배예요. 그러니까 이 곱하는 숫자는 다른 말로는 배수예요, 배수. 순수한 우리말로.
그래서 이거는 배수의 개념이다. 배수. 보통은 10배 정도 되는 숫자예요. 수익률은 뭐 수익의 비율이죠. 이건 뭐 저번 주에 너무나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수익의 비율, 수익률. 그래서 이 승수하고 수익률은 정말 다행인 게 이 역수입니다. 이게 둘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공식들을 싹 다 외우지 않아도 절반만 외워도 일단 된다라는 게 역수예요.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이 승수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조소득 승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이 승수라는 게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역수가 되는 것들인데, 요거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그 책 뒤에 있어요. 쓸 필요 없어. 넘겨보세요. 뒤에 표 있으니까. 지금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율 분석법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종합 환원율이에요. 또는 종합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누구냐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이다.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세후 지분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이걸 다른 말로 세후 지분 수익률이다, 세후 수익률이다. 요거는 지분 배당률이다 또는 세전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이름을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걸 일단 먼저 기억하시는데, 공식들이 많죠. 거기 공식들이 많은데 이걸 다 외워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물어볼게요. 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된다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깜짝 놀랐어요. 외워야죠,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왜 공식 있잖아요. 일시불의 현가 내가, 연금의 현가 내가 이런 거. 외워요. 다른 사람들 다 외우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6개 중에 제 책임하에서 2개만 외우라 그런 거예요. 2개면 충분해. 예. 그 다음에 대부분 제가 외우지 말라 그러는 건 제가 미리 항상 말씀드렸죠. 암기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 저랑 똑같은 과목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외우라 그러죠. 책임 안 져요. 뭐하러 책임져? 어깨 무거워 죽겠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외우세요라고 했던 최소한의 것들을 다 안 외우면은 제 계획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암기를 쉽게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모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세요. 일단 순서가 안 나와. 여기 관련되는 게 조소득 승수겠죠? 여기에 순소득 승수랑 관련이 있겠죠? 요거는 세전연금 승수랑 관련이 있고, 얘는 세후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세전과 세후는 누구 몫이라 그랬어요? 저당 몫이요? 지분 몫이요? 지분 몫. 이런 걸 모르면은 어떻게 외우겠냐, 그 이야기. 보세요.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공부를 좀 쉽게 가려면은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거는 배수라 그랬죠, 배수. 여러분, 배수의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이 10의 의미는요, 분모의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1분의 10이 10이니까. 그러면 분모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큰 거예요? 그렇죠. 분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분자 쪽이 큰 게 올라가야 돼요. 큰 게 총투자이익인데, 가격. 다른 말로 가격이에요. 그럼 분모 쪽은 뭐냐 그러면은, 조소득. 조소득이 임대료죠, 임대료. 부동산의 가격이 아무래도 임대료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임대료인데 조소득.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치자고요. 다음 중 틀린 것 해가지고 여기 있는 공식 5개를 무작위로 뽑았었어요. 그럼 외우지 않았어. 외우지 않았어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은 알아야죠. 승수는 누가 커야 된다고요? 분모가요, 분자가요? 뒤집어 놓으면 찾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 의도를 이해하신 거죠? 네. 그렇게 찾으려면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머리 좋게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무조건 다 두드려 외우겠다. 그러니까 2차를 못하지. 그렇게 외우니까 2차를 외울 공간이 없는 거야. 1차에서 막 외워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여유있게 3년 계획이야.
1년 1차, 2년, 2차 1년 뭐 이러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끝내야지. 요거는 저하고 순만 바뀌었으니까 총투자액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저소득이요, 순소득이요? 순소득. 안 쓸게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세전과 세후는 지분 몫이라 그랬죠. 이거 뭐 자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분 몫을 비교할 때는 총투자액하고는 비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누가 투자한 돈이냐, 내가 투자한 돈, 지분 투자액하고만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출제자가 바꾸기 쉬운 거는 이거겠죠. 이거 빤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살짝 바꿨을 때 알아채느냐 못 채느냐 이거. 그다음에 이제 분모 쪽은 당연히 세전연금 수지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겠죠. 예. 요거는 역수라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됩니다.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이에요. 요거는 안 보이지만 제가 뒤집을게요. 분모는 뭐냐 그러면은 총투자액. 제가 안 썼지만 총투자액. 분자는 뭐냐 그러면은 순소득. 그러면 뭐 뒤집어졌죠. 여기 요걸 뒤집었어요. 요거는 얘를 뒤집으면 되죠. 역수니까 지분투자액 분의 세전연금 수지. 안 보이지만 뒤집을게요. 요거는 분모가 누구냐 그러면 지분, 그렇죠.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일단 공식을 외우기 전에 규칙을 먼저 하세요. 규칙. 그래야 암기가 쉬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억하세요.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이거는 시험에서 깼어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라는 건 기억해 버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은 저번 주에도 사실은 잠깐 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하자. 1억. 그럴 때 해마다 임대료가 1,000만 원씩 나온다고 치자. 1,000만 원. 그럴 때 우리가 몇 년을 벌면은 1억 원본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1,000만 원씩 몇 번 벌어야 1억이 회수되는 거예요? 5번이에요? 10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기간 10년입니다. 이게 이런 걸 단순 회수기간이라 그래요. 이런 걸. 그러니까 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런데 순소득 승수가 실제로 단순 회수기간이냐 한번 보자고요. 순소득 승수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자, 위에가 총투자액이고 아래가 뭐였죠? 네, 순소득.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억. 순소득이 얼마죠? 그래서 몇 배인데요? 10배. 네? 그러니까 요거나 회수기간이나 다를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뭐라고도 한다고요? 자본? 회수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어림셈법입니다. 거기 이제 승수법인데 몇 배냐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분의 순소득 승수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11, 12월 달에 안 했던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 11, 12월에는 이거 안 했는데. 1월 달에 와서. 그래서 여기 11, 12월 달에 오신 분들, 네, 안 했죠. 말고 안 나온 분들 지금 한 3분 있는데. 일단 밤에 올랐는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순소득 승수는 맨 끝에 보니까 차트쪽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도 한다고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지금 11, 12월보다는 1, 2월이 넓어졌고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가 324쪽 가시면 핵심 정리 뭐 정리가 잘 돼 있지요.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325쪽의 비율 분석법인데 여기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괄호 1번의 대부 비율 옆에다가 씁니다. 암기. 뭐라고요? 암기. 예. 일단 태도가 좀 다르죠. 그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럼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관련되는 건. 326쪽 가세요. 일단 326쪽에 괄호 3번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부채 감당률 암기. 암기라고 쓰세요. 그다음에 자 328쪽에 가시면 괄호 4번에 채무분리행률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옆에 쓰세요. 암기. 일단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애지간하면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외우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세 개를 못 외우면은 관련되는 문제는 전혀 못 풀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암기하고 물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325쪽에 대부 비율인데요. 대부 비율. 이 대부 비율이라는 거가 다른 말로 담보 인정 비율이다.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요. 요즘 뉴스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대부 비율. 뭐 뉴스에서 어떨 때는 거의 매일 나오죠. 거의. 그래서 영어로는 LTV라고 하는데 이 영어도 기억하세요. 이거. LTV. 그래서 loan to value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부가 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빌린 돈의 비율이에요. 이게. 빌린 돈의 비율.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우세요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뭐 다 알고 있죠, 이거. 근데 1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이 5천 있었어요. 지분 투자자. 그러면 나머지는 대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5천이었다. 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5천을 대출 받았으니까 몇 프로 대출 받은 거예요? 50%죠. 이런 걸 대부 비율이라 한다. 그래서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분의 가치, 요번에 빌린 돈의 비율이다. 대출액 또는 저당 대부액. 그래서 이런 걸 또는 융자액 이런 걸 대부 비율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인 것만 아셨고요. 백분율로. 이러면 몇 프로인가요? 자, 1억짜리 집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이 2천밖에 없었대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8천. 그러면 1억에 지금 8천 빌렸다 그 이야기거든요. 몇 프로 빌린 거예요, 이거요? 네, 80%.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부 비율 80%라고 한다. 빌린 돈의 비율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울 때 제가 거기 개요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이제 복습을 계속 잘 하고 계시다면 바로 느낌이 와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여기서 눈에 팍 들어오는 게 혹시 있나요? 단어? 뭐가 눈에 들어올까?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 그런 거 눈에 들어와요? 뭐뭐에 대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와, 너무 안 해, 진짜. 여러분. 저번에 내가 잔소리 좀 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안 해요. 다른 데 비해서. 인원이 좀 작은 거는 이해하겠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일주일 내내 민법 공부만 하는 건가? 좋아요. 좋은데, 계속 민법만 하면은 결혼 과락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합격하는 건가, 그거? 좀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걸 지금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뭐뭐에 대한을. 수십 번을 이야기한 건데, 지금 아무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럼 이야기하세요. 속 터지게 하지 말고. 그래요? 네. 이야기 좀 해요, 그럼. 왜 안 해? 이야기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눈에 좀 들어와야죠. 뭐뭐에 대한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저당액의 비율을 대부 비율을 한다. 맞냐, 틀린 얘기 물어봐요. 그러면, 이놈이 분모구나. 뭐뭐에 대한 그 앞에 있는 얘가 분모, 우리말의 구조가. 그래서, 분모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서 대부 비율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아까 그걸 갖다 써먹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안에 공식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알아야 된다, 이야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구조로 보면 잘 들으세요. 영어 구조로 보면 이게 round to value인데 이게 to에 투부정사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뭐 심각하게 많이 배웠던 to, to가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눈다는 이야기니까 LTV는 뭐냐 그러면은 L 나누기 V다 그 이야기예요. 별거 없어요. L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요. 저당 대부에 loan 빌린 거 나누기 value V가 뭐냐 그러면 가치예요. 그러니까 대충 L이 뭐고 V가 뭔지만 알면 LTV라는 걸 보는 순간 바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응용.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DTI.
DTI는 영어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T가 나누라 그랬으니까 분자가 누구예요? I예요? D예요? D. 분모는 누구일까요? I. 그래서 I는 인컴입니다. 인컴, 소득. 그 다음에 D, 데빗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빗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부채 서비스, 데빗 서비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리금 상환액. 물론 실제 공식은 여기다 기타이자가 있어요. 기타이자. 그런데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번에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뿐만이 아니고 기타이자를 더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뭐 은행에 내는 돈이니까 D는 D죠. 데빗 서비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또 조금 더 갈게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PIR이다 또는 RIR이다라는 것도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규칙만 알면 되니까. 여기요. 영어에서 R은 아무 쓸모 없어요. ratio, 비율이란 이야기, 비율. 그럼 뭐하고 뭐의 비율이냐? P하고 I의 비율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P, T, I, R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 P하고 I를 나눈 비율이다, 그 이야기인데 복잡해.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I까지 썼다고, T까지 썼다고요. 그냥 지워버렸다고요. 지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레이쇼가 있을 때는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P가 프라이스죠. 그래서 이쪽 분자는 P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I가 인컴이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연봉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7배냐 8배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략 7.5배 됩니다. 7.5배. 미국이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 우리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RIR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쇼라 그랬으니까 레이쇼는 빼버리고 R과 I를 나누면 된다. R이 뭐냐 그러면 렌트, 임대료. 그 다음에 I가 뭐냐 그러면 인컴, 소득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 주장을 여러분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거 책에 다 있는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쓰는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제 주장의 취지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선생의 주장이 뭐냐? 요거 우리 한글 구조뿐만이 아니고 영어 구조까지 이해한다면 공식을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데빗 레이쇼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별 의미는 없는데 사실 자본금,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이 부채 비율은 이 투자 이론에서 쓰는 비율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위에 거는 투자 이론. 이걸 이제 대학 과목으로 말하면 재무관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을. 이쪽은 회계학이야, 회계학. 그러니까 이건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거고, 요거는 회계학과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전혀 달라, 주소가 이게. 과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가끔 써먹는데, 보세요. 이 부채 비율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여러분 이제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12월 결산 법인이 많으니까, 3월 달쯤 되면은, 각종 경제지에다가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를 합니다. 반드시 공시하게 돼 있어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5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차대조표예요. 그래서 흔히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쪽을 차변이라 그러고, 이쪽을 대변이라 그러는데, 이쪽 왼쪽에는 이제 자산 계정을 주로 써요. 이쪽 오른쪽 계정은 이제 부채 계정하고, 자본금 계정을 씁니다. 예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본금 50억 가지고 공장을 하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돈을 좀 빌렸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공장 지어가지고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은 얼마냐 하면 두 개 다 80억이에요. 80억. 그래서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는 왜 이걸 밸런스 시트라 그러느냐? 이쪽 왼쪽이 합계 80억하고 오른쪽이 합계 80억이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균형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차가 맞는다라는 건데 차변과 대변이 맞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을 저는 아주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 당시에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 거의 아는데 꼭 문제가 되는 시험은 출제자가 안 나타나.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새끼들이. 욕을 먹거든요. 작년, 재작년은 계속 건대팀이에요. 건대 유선정 교수 팀인데 유선정 교수가 그 출제위원장이었어요. 잘 압니다, 거기. 건대 제가 강의를 나가니까. 근데 거기는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문제들이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좀 균형을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획약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내. 여기다 80 쓰고, 8밖에 안 썼네. 80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50 쓰고, 여기다가 빈칸을 놔둬. 빈칸에 알맞은 것. 그러면 30인 거는 대충 누구나 알겠지, 뭐, 이거. 설마 이거 모르겠어요. 뭐 더하든 빼든 하겠지, 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건 아닌데,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근데 이 신청하면 또, 모른 척 해버립니다. 뭐,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부채 비율은 여기 대차대조표에서 만들어진 비율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본, 자기 자본, 부채, 타인 자본. 그러니까 이쪽 대변 항목 비율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업 회계에서 쓰는 비율이다 그래서 회계 비율이다 또는 재무 비율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동산에서는 자기 자본이 얼마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5천. 타인 자본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5천. 그러니까 몇 프로죠, 이거? 5천분의 5천이니까 100%. 네, 좋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이 얼마죠? 타인 자본이 얼마예요? 8천. 2천분의 8천이다 그 이야기죠? 요거 2천분의 8천. 그러면 4배니까 몇 프로예요? 400%. 100분율로는 4배니까 400%. 1이 100%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부 비율이 달랑 30% 증가할 때 부채 비율은 30% 증가했어요. 무려 30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빌린 거고요. 이것도 빌린 거니까 같은 비율입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비율입니까? 그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성격이 같다고 해서 전혀 다르다고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 아니냐, 빌린 거니까. 전혀 다르다. 그래서, 자, 이 대부 비율은 동그라미 1번 받고, 자, 공식은 내보시라 그랬죠? 이번에,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 매수가 어렵다 그랬고요. 자, 3번.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그냥 증가요, 급격히 증가해요.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예. 그 다음에 4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거죠. 대부 비율이 80%라는 거는 부채 비율은 80이 아니고 400%라는 것이다. 자,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표에 계산을 미리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생산성 비율은 여러분 웬만한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부채 감당률을 먼저 보죠. 부채 감당률이다. 예. 거기 이제 부채 감당률에는 채무 불이행률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하고 채무 불이행률하고 이제 두 개를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여러분, 아까 영업의 현금 수치 잘 써놨는데 제가 지워가지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가능조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이러면서 외우세요. 순소득, 세전연금 수질, 세후, 현금 수질에서 순서는 가, 유, 순, 전, 후다. 처음 하신 분도 아마 이 정도면 거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유, 순, 전, 후다. 별거 없어요. 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뭐라 그랬느냐면 공실이나 불량부채, 그 다음에 이제 더할 게 뭐냐,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영업, 경비,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 왜냐하면 여기가 지분 몫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소득세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부채 감당률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율인데요. 여기 이제 워낙 외우기가 힘들어요. 특히 부채 감당률하고 이 부채
감당률하고요. 채무불이행률은 대단히 헷갈립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두 개가 뒤집혀가지고 채무불이행률이 두 개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외워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고 문제는 또 성격이 정반대예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로 외우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이 그림처럼 이 가유순전은 어차피 외웠으니까 이 안에 골격으로 맞춰보자. 자, 그림이라고는 화살표 지금 3개 그린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은 영업 경비 비율인데 뭐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이 부채 감당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이 채무불이행률인데요. 제가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죠. 여기 화살표는요, 출발은 분모예요, 분모. 출발은 분모. 화살표 끝은 분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해. 어머니의 존재가 뭐예요? 어머니의 존재가 자식들한테 뭘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만 하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잖아요. 자식도 60이 다 됐는데, 야, 너 아침에 갈 때 차 조심해야지. 뭐 이러고 있어, 막. 어른들 보면 참 깝깝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늙어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90이면 자식이 80이에요. 80은 좀 너무했나? 70이에요. 둘 다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 아무래도 70이 더 잘 달리겠지. 근데 길거리 갈 때마다 걱정을 해. 아들아, 조심해야지. 자기나 조심하지. 그게 부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거는 누구냐 그러면은 부모. 받는 건 누구라고요? 분자. 자, 그렇게 보면 자, 공식은요. 그림 기억하면 이건 절대 안 잊어먹죠. 여기는 유효 조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영업 경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분모가 누구냐 하면 이쪽이네요. 부채, 서비스액이고 이쪽은 순소득입니다. 이쪽은 이제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엄마는 한 분인데 아들내미는 둘이에요. 자식이 둘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도 고생 좀 했겠어요. 분모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효조소득이고 분자가 두 개네요.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두 가지이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외워보시는 거를 제안할게요. 물론 뭐 여러분 마음대로 외우셔도 돼요. 뭐 그냥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림을 이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걸 외웠다라고 치고 판단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게 좋을까요? 1보다 작은 게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틀려도. 뭐 어차피 설명 안 드렸으니까 틀리겠지 뭐. 작은 게? 뭐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은 쪽팔려서 이제 안 잊어먹거든요. 큰 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둘 다 나왔거든요. 대답이 다행히. 근거가 있습니까?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 왜 큰 게 좋고 왜 작은 게 좋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거는, 비용이에요? 소득이에요? 임대료 소득. 요거는 소득이에요? 은행에 줘야 되니까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누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비용이에요?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순소득을 1,0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짜리 10개 벌었다. 그럴 때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10개보다 더 주면은 내 월급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안 되고, 부모는 한 3개만 주자. 그러면 누가 큰 거냐, 분자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죠? 이래야 좋은 거죠. 그래야 나도 뭘 좀 남겨 먹을 거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 드렸던 이유는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워낙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크면 좋은지 작으면 좋은지. 그 다음에 계산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 계산. 이것도 이제 뭐 이건 영어는 안 해도 돼요. 데빗 커버리지 레이쇼라는 건데 잉글리시 자체 영어 자체는 잘 안 되니까. 근데 계산 문제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 이게. 그러니까 공식을 못 외우면은 아예 손을 못 대요. 나중에 7월 달쯤 가면은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쪽은 디폴트 레이시오라는 건데 이쪽은 1보다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라는 거 판단해 보자고요. 여러분 방금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소득입니다. 저소득 임대료. 요거는 둘 다 소득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몽땅 한 2천만 원 되고 위에 비용은 영업경비는 뭐 한 500, 부채 서비스세금 한 300 해가지고 20분의 8 정도 돼야지. 그러면은 보세요. 2천 벌어가지고 요거 500 주고 그러면은 1,500 남았죠. 그럼 여기서 300 주고 그러면은 지분투자자는 1,200 남겨 먹었죠. 이거는 내가 버는 게 없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비용보다는 수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분모가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면 골 때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 커야 좋대. 하나는 거꾸로 작아야 좋대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정반대로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이제 그림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3번 보자고요. 가로 3번의 부채감당률이죠. 326쪽입니다. 부채감당률이란 수령업소득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옆에 동그라미 2번, 자, 공식을 외우신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부채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만일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된다면 이는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크다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남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좋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326쪽에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나요? 요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이야기는 안 했죠. 그런데 이 그림을 외우면 외워지겠네요. 지기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빤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요거는 소득이고 얘는 비용이니까 얘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커야 좋은 거예요.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분모가 커지면 뭐 10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건데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 사업을 하면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경비 비율이 높아야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작아야 좋은 거예요? 작아야지 뭐 비용은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아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28쪽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걸 보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은 그 밑에 잘 써져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크면 기분 나쁘다 그 이야기예요. 커야 된다고요? 작아야 된다고요? 작아요. 1보다 아주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총자산 회전율인데 여러분 여기 총자산 회전율이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차피 이것들의 역수니까 뭐 기억이 뭐 언젠가는 되겠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뭐 적극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서는 써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시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안 드렸던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저번 주에 했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게요. 11월 달부터 강의를 다 듣는 게 좋은데 1차는. 근데 가장 먼저 들을 거는 저번 주 강의를 먼저 듣는 게 좋아요. 투자이론은 워낙 중요합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은 여러분 오늘이 구정 전이라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구정 이후로 미루고 어려워요. 금융 쪽은 까딱하면은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424쪽 갈게요. 오늘 여기가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수월한 거 하자고요.
진도는 또 빼야 되고. 예.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